안녕하세요. 저는 철없는 아내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마음고생을 하다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이번 일로 저는 결혼은 정말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힘이 들었던 저의 결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적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이사 온 이후로 쭉 서울에서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어느 누가 봐도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하는 그런 외모를 가졌어요. 크고 늘씬한 몸에 뽀얀 얼굴, 이목구비까지 또렷해서 저 또한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아내 역시 제가 나쁘지 않은지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간단하게 차를 마신 저는 아내에게 주말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 아내도 흔쾌히 좋다고 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다니 저는 아내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옷을 바꿔 입어가며 제일 잘 어울리는 옷으로 입고 나섰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나선다고 나섰는데도 아내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롱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앉아있는 아내는 여신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다가가는 소리에 창밖을 바라보던 아내는 고개를 돌렸고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 역시 아내의 미소를 보자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이 식당에서 평이 좋은 음식들을 찾아봤었고 그것을 주문했어요. 음식 맛을 본 아내 역시 만족했죠. 음식을 먹으며 그 전에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며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면서 아내가 먼저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쉽다며 차라도 마시고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안내해주는 카페로 갔어요. 그곳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카페였어요. 아내는 이번에도 야경이 보이는 창가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음료를 주문했어요. 제가 음료를 주문하러 간 사이에 아내는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저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야경이 너무 예쁘죠?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네요. 여기 에이드 마셔요. 고마워요. 지난번보다는 우리 조금 더 가까워진 거 맞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저도요.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만나고 싶다는 제 마음을 내비쳤고 아내 역시 그러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는 그 이후로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딜 가나 시선을 끄는 아내 때문에 저까지도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는 외모뿐만 아니라 옷 입는 센스까지 남달라서 저에게 맞는 헤어며 옷을 골라주었고 그로 인해 저의 외모도 세련되게 점점 바뀌게 되었어요. 주위에서도 그동안 왜 그렇게 입고 다녔냐며 아내의 센스에 감탄을 했고 저에게 부럽다며 저를 치켜 세워주었어요.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누구보다 센스가 남달랐던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하게 신경을 썼어요. 웨딩홀, 드레스, 가구, 신혼여행에 가서 입을 옷들이며 소품까지 저보다는 아내가 훨씬 그쪽으로 더 뛰어났기에 저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랐어요. 아내가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결혼 비용이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었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연애를 할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라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 모든 것이 남들보다 나아야 했고 남들보다 먼저 해야만 했어요. 저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결혼을 해서야 알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에는 아내가 센스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오로지 남들 눈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자신을 꾸미는 것도 물론이지만 가족들에게 주는 건 역시 저희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물건들을 전해주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의 생신 때 제가 회사 일로 바빠 아내 혼자 선물을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와 상의도 없이 명품 가방을 사오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저희 형편이 안 좋아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나 싶겠지만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내는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흥청망청 씀씀이가 너무 컸고 저는 그런 아내가 버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저는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몸은 망가질 테고 지금처럼 자신의 삶은 없어질 거라며 아이를 갖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했지 아내가 아이 생각이 전혀 없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아내의 사치도 문제지만 저에게는 이 문제가 가장 컸어요. 결혼 전에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몇 번의 집들이를 하고 나니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여전히 아내는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 내팽개둔 채 밖으로 나다니기 바빴어요. 어떤 날에는 피부 관리를 받고 있다고 말을 했고 또 어떤 날에는 네일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도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들이 여전히 담겨져 있었고 방 안에는 옷가지들이 너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또 외출을 했는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안 상태를 보고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옷을 갈아입고 집안일부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먼저 하고 방을 정리하고 세탁물을 꺼내어 옷을 개비고 있는데 외출을 했던 아내가 들어왔어요. 오빠, 일찍 왔네? 어디 갔다 와? 응, 친구들이랑 쇼핑 좀 했어. 집을 그렇게 해두고? 놔두지. 내가 다녀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쇼핑한 건 어쩌고 또 쇼핑이야. 살 것이 아직도 있어? 그럼 사도 끝이 없지. 이것 봐. 나한테 잘 어울리지. 집에 원피스가 없어? 이런 건 없는데? 옷장 안에 봐봐. 널린 게 원피스던데. 오빤 남자라서 잘 모르나 본데 하나같이 다 달라. 이건 또 뭐야? 이건 구두. 어때? 이 원피스랑 잘 어울리지? 도대체 왜 그래? 뭘? 사놓은 것도 차고 넘치는데 굳이 또 사야 해? 그래서 싫어? 안 예뻐? 예쁘지. 당연히 예쁘긴 한데. 그럼 됐어. 이건 오빠 거. 내 옷이랑 맞는 걸로 샀어. 우리 이거 입고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가자.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는지 아내는 살랑살랑 춤을 추고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개비고 있던 빨래를 개비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말 아내는 아침부터 나들이를 간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제가 입을 옷을 꺼내주며 갈아입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평일에 회사를 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는 쉬고 싶었지만 저렇게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는데 쉬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준비해 놓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보다 한참이나 일찍 준비를 시작한 아내는 1시간이 지나도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언제 다 되냐고 몇 번을 물어봤고
아내는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저는 언젠가는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아내가 준비를 다 했다며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며칠 전에 샀던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웨이브를 한 긴 머리카락을 만지며 걸어 나오는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저의 옷과 어울리는 신발을 꺼내 주었고 아내 역시 며칠 전에 샀던 구두를 꺼내 신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청명한 가을 하늘이 우리를 반겼고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날씨였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원피스를 입은 아내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어요. 저희는 아내가 미리 찾아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한 차는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저희처럼 가을 날씨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아 보였죠. 겨우 주차를 하고 내린 저희는 꽃들이 만개한 곳으로 갔어요. 포토존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저희 역시 줄을 섰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저희 차례가 왔고 아내는 익숙한 듯 여러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아내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신경을 써서 찍었고 저와 같이 찍을 때에는 준비한 포즈대로 찍기를 원했어요. 아내는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나 행복해 했어요. 여러 곳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저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어요. 식당 역시 아내가 근처에 있는 맛집을 미리 알아봤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지 예약도 되지 않았고 자리가 없으면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시간과 맞물려 저희 역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식당 주위에는 나무와 꽃, 그리고 여러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놓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진을 찍고 구경을 하느라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음식의 맛보다는 이런 포토존 때문에 이 식당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으며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저희는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내는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살펴보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기대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다 보니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어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점점 지쳐가는 저와 달리 아내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어요. 밥때가 지나서인지 음식이 나와도 많이 들어가지지가 않았어요. 늦은 식사를 마친 저는 빨리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근처 카페에 들리자고 말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아내는 밥은 먹지 않아도 꼭 카페에는 들렸거든요. 좋아하는 커피나 음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내는 늘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내가 가고 싶은 카페에 들린 저는 익숙한 듯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열심히 찍었고 아내는 음료를 마시는 동안 또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보았어요. 사진을 찍으면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어야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한두 장 나온다는 아내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도무지 아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아내가 사진을 구경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어요. 오빠!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내는 어떻게 자기를 앞에 두고 그렇게 잘 수가 있냐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하겠냐며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도 그것 가지고 얼마나 투덜대던지 차라리 아내가 잠이라도 잤으면 싶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치대고 사진을 찍어주고 운전을 하고 정신없이 보낸 저는 집에 오자마자 녹초가 돼서 뻗었어요. 아내는 아직까지도 기운이 남아도는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오늘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사진을 확인하고 나서야 옷을 갈아입은 아내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어요. 오빠,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나 다음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뭐? 오랜만에 다들 모이는 거라서. 아니, 그런 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며칠 동안 가는 건데? 1박 2일이지. 다들 일하고 있어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또 왜? 카드 좀 주라. 내 건 한도가 다 찼어. 뭐? 그걸 다 썼다고? 별로 쓴 것도 없었는데. 저는 자려고 누웠다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내가 사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카드 한도를 다 쓸 만큼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내에게 어디에 썼는지 물어봤지만 아내는 두리뭉실 이야기하며 어떻게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하냐며 토라져서는 뒤돌아 누웠어요. 저는 아내에게 마저 이야기를 하자며 흔들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고는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다음 주 친구들과 여행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구는 아내에게 점점 지쳐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났어요. 아내는 이불로 몸과 얼굴을 꽁꽁 감싼 채 자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움직인 데다가 아내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잔 저는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잠을 깨려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잔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저와 같은 시기에 결혼한 직장 동료가 들어왔어요. 어젯밤 아내의 일로 속이 답답했던 저는 직장 동료와 아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아내의 씀씀이가 크다며 하소연을 하였고 직장 동료는 자신의 아내는 비싼 것은 아니지만 작은 돈으로 많이 산다며 하소연했어요. 자신은 이왕 산 김에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자는 쪽인데 아내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옷을 사서 입자는 쪽이라며 그렇게 산 옷들은 한 철만 입고 다 버리고 또 사게 된다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직장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은행 알림이 연달아서 들어왔어요. 월급이 들어온 건 어찌 알았는지 줄줄이 빠져나가는 소리였어요. 또 나가기 시작하는구나 싶었는데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건의 카드 대금으로 인해 통장의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것을 본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간 저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어젯밤 일로 얼굴이 뾰루퉁해 있었어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지금 카드 달라고 시위하는 거야? 누가 그렇대? 오늘 월급 받았는데 이것밖에 남질 않았어. 다음 달까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 카드 있잖아. 어차피 카드로 다 쓸 건데 현금 필요해? 비상금으로 가지고는 있어야지. 있다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벌써부터 걱정해?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까 씀씀이 좀 줄여.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러는 거야? 몰라서 물어? 남들도 다 나만큼 해. 왜 나만 보고 난리야? 저는 아내의 말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경제관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정말 어린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와 더 대화를 하다가는 가슴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아내에게 제가 준 카드를 내놓으라고 말을 하며 앞으로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 마음대로 하라며 저에게 카드를 던졌고 저는 그 카드를 모조리 잘라버렸어요. 며칠 후 핸드폰에는 아내가 또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지 알림 메시지가 수시로 들어왔고 보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정말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아내는 뭐가 신나는지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여행 가서 입을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신발, 모자도 여러 개씩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다음 날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여행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카드를 긁어대는 바람에 저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며칠 전에 넣어둔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났고 제 인내심도 폭발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다녀온 아내에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쓰길래 그 많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오빠는 또 돈 타령이야? 나한테 할 말이 돈밖에 없어? 네가 흥청망청 쓰니까 그런 거잖아. 다른 애들 쇼핑할 때 그럼 나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란 소리야? 꼭 필요한 것만 사면 되는데 너는 집에 차고 넘치는 것을 사니까 그런 것 아니야. 내가 다 다르다고 했지. 두세 번 입었던 건 손이 안 가는데 그럼 어떡해? 남들은 몇 년씩 입는 옷을 너는 왜 못 입어? 남들이랑 나랑 같아? 뭐가 달라? 너는 뭐 특별하게 다른 것 같아? 옷이랑 구두는 내 자존심이야.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저는 아내에게 준 체크카드도 빼앗고는 이제는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그렇게는 못 산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제가 내놓은 우편물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아내의 카드 대금 우편물들이었어요. 아내는 카드 대금을 리볼빙으로 해놓고 계속해서 쓰다가 결국 눈덩이처럼 커진 카드 대금을 갚을 수가 없었다고 말을 했고 저는 아내의 카드 대금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제서야 알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출을 받아서 카드 대금을 모조리 다 갚았고 아내에게 카드를 없애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만 주었어요. 아내는 제가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씀씀이를 단 한 번에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적은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매달 조금씩 줄이면서 생활비를 줬더니 처음에 적응을 하기 힘들었던 아내도 점차 그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는 듯 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갑자기 아내가 창백해진 얼굴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내는 빚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내는 지금껏 제가 준 생활비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카드를 없애지 않았고 저 몰래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리볼빙으로 소액 결제만 하다가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졌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까지 쓰게 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리자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을 경험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내는 또다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울화가 치밀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는 맥주캔을 찌그러뜨려 싱크대에 던졌어요. 씩씩거리며 서 있는 저의 눈치를 살피던 아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안해, 오빠. 지난번에 카드 없애라고 했잖아. 안 한 거야?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에만 해주면 안 돼? 당장 다 없앨게.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니? 이번만, 응? 그럼 나 이제 어떡해? 정말 너 답이 없다. 수습할 능력도 안 되면서 사고를 외쳐. 미안해.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야. 믿어줘. 카드 지금 당장 다 없애. 알았어. 지금 당장 전화할게. 결국 저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그 빚을 다 갚았고 이제는 매달 나가는 대출금 금액까지 커져버려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사치 심한 아내 때문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저를 보고 친구들은 제 속도 모른 채 예쁜 아내를 둬서 좋겠다며 그저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네가 데리고 가서 살아봐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정이 편치 않으니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저지른 일로 한 달 한 달을 빠듯하게 살다 보니 삶의 여유는 없어지고 싸우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죄인처럼 제 눈치를 보며 지내던 아내도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다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는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며 다른 친구들이 사는 모습과 계속 비교를 하며 징징거렸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보기 싫어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저는 급한 일이라면 전화를 했을 텐데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하던 일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일이 마무리가 되었고 점심도 못 먹고 같이 일을 한 직원들과 근처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잔하며 쉬고 있을 때 아까 아내에게서 온 문자가 떠올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문자를 확인을 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한 달 동안 떨어져 지내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내봐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요. 급히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발장과 옷장을 열었어요. 아내의 신발과 옷이 없어진 걸 보고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도대체 아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하듯이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저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아내이기에 아내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요. 남들이 보는 눈을 중요시하는 아내라 친구에게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처갓집에 우선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 최서방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잘 지내시죠? 그럼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자네도 조심해. 네, 그럴게요. 얘도 잘 지내고 있지? 수시로 전화를 하더니 요즘엔 통 연락이 없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옆에 있으면 바꿔드릴 텐데 지금 제가 집이 아니라서. 그런가? 네, 제가 전화 드리라고 전해드릴게요. 아니요, 바쁜데 잘 지내고 있으면 됐어. 네, 조만간 같이 내려갈게요. 그래. 저는 아내의 안부를 묻는 장모님의 말에 아내가 처갓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갓집에도 가지 않고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이제는 정말 확인할 곳이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다리던 저는 아내가 한 달이라고 말한 이상 그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비웠고 차분하게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비록 돈 문제로 사고를 치긴 했지만 아내 역시 저처럼 여유 없는 삶에 지쳤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너무 몰아붙였나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며칠을 생각한 저는 아내가 돌아오면 다시 잘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약속한 날이 되었고 저는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콧구멍이 두 개라서 숨을 쉰다는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아내에게 한 것이 미안해서 아내가 돌아오면 잘해보려고 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저는 아내를 찾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아내가 나타나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아내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저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낸 친구였어요. 일찍이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친구라 저희 어머니께서도 반찬이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 자주는 못 보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초반에는 자리 잡기가 힘이 들었지만 어느새 손님들이 늘어났고 식당도 점점 커지게 됐죠. 저도 아내와 함께 그 식당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그때마다 친구의 아버지는 저희에게 돈을 받지 않으시며 부모님처럼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옷을 차려입고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몇 시간을 운전을 해서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벌써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챙겨서 자켓 안쪽 주머니에 넣고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오던 친구 한 놈이 저를 붙잡고는 다시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왜 그래? 잠깐만, 야, 나 먼저 보고 들어가. 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너 들어가서 깜짝 놀라지 마라. 왜? 너 재수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 그건 왜 물어? 지금 저 안에. 아니, 저 안에 뭐가 어떻길래? 저 새끼 저거 완전 또라이 새끼 아니냐? 아니,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니, 뭐 저런 사이코 같은 새끼가 다 있는지. 야, 내가 정말 한 대 치려다가 아버지 사진 보고 참았다. 아, 알아듣게 말을 해. 아, 네 와이프 지금 그 새끼 옆에 있어. 뭐?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나도 처음엔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수 씨가 틀림없어. 지금 나만 본 게 아니라니까. 그 새끼 옆에서 상주복을 입고 울고 있더라니까. 뭐? 지금 친구들 다 난리 났어. 아니, 다른 곳도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모인 자리 아니냐.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냐? 아니, 그것 때문에 다른 애들도 서로 눈치 보면서 다들 참고 있는 분위기야. 그 새끼 그거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친구 와이프를... 미친놈.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찾을 때는 보이지 않더니 제 친구 옆에 있었다니 저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친구는 저를 말리며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흥분을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제발 진정을 하라고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판기에서 생수 하나를 뽑아서는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 올라오는 화를 간신히 참았어요. 친구는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을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을 하며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서자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다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듯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영정사진을 보았어요. 친구의 아버지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참는다며 다짐을 했어요. 저는 몸을 돌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친구 말대로 제 아내는 상주복을 입고는 20년 지기 친구 곁에 있었어요.
아내는 저의 모습을 보자 무서운 듯 그 친구의 뒤로 몸을 숨겼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와 인사를 나눈 그 친구는 뒤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저에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네 마누라 나한테 넘겨라, 친구야. 그 말에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놀랐고 몇몇 친구들은 개놈의 자식이라며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친구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고 또 몇몇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뜯어 말리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호탕하게 껄껄 웃었어요. 저의 웃음소리에 뒤엉켰던 친구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웃으며 그 친구에게 감사하다며 넙죽 절을 했어요. 두 년놈들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감사하다고 웃고 있는 저를 보고 다들 실성한 거 아니냐며 화를 내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와 아내 역시 저를 보며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아무런 말 없이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화가 솟구쳐 오늘 그 년놈들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고 했지만 태연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미 저는 아내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고 화를 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에 묻었던 넥타이를 풀면서 밖으로 나왔고 뒤따라온 친구가 저를 붙잡았어요. 야, 지금 제정신이야? 저것들 그냥 가만히 두고 이렇게 간다고? 둘이 산다는데 내가 뭘 어째? 뭐? 야, 너까지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다 부질없다. 야, 너 내가 알던 그놈 맞냐? 왜 이렇게 깡이 다 죽었냐? 야, 나 같았으면 벌써 죽지 않을 만큼 팼을 거다. 그럴 가치도 없는 것들이야. 반년만 있어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을 거야. 이것도 정신이 나갔어. 천천히 와. 나 먼저 간다. 그 정신에 운전할 수 있겠어? 야, 차는 여기 두고 나랑 같이 올라가. 됐어. 어느 때보다 정신이 아주 맑다 지금. 저는 걱정하는 친구를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나게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안은 온통 어두컴컴하고 거실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았었나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어질러져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아내가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건드릴 수 없었던 아내의 물건들도 싹 다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한가득 가득 찬 쓰레기 봉투를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린 저는 마트에 들렀어요. 한동안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아서 냉장고에 먹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야채들과 먹거리를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삼겹살도 샀어요. 양손 무겁게 집에 돌아온 저는 김치 냉장고에 있는 어머니가 주신 김치를 꺼내어 삼겹살을 넣고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김치가 맛있어서 그런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맛이 좋았어요. 칼칼한 찌개 덕분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할 수 있었죠. 오랜만에 집밥을 만들어 든든하게 한 끼 먹었더니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정리가 된 집을 보고 있자니 복잡했던 제 머릿속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좋았어요. 며칠 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내는 제 발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저는 이유도 묻지 않은 채 합의 이혼을 했어요. 완전히 끝나고 돌아서는 날, 아내는 그제서야 저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냐고 물었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한참을 가만히 있던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떠났어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모습일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둘은 저 모르게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저와 아내의 사이가 멀어진 것을 알고 그 친구가 아내에게 먼저 다가갔다고 해요. 아내 역시 아무것도 못하고 살다가 그 친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살았던 거죠. 누구랄 것도 없이 둘 다 저한테는 상처를 준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장례식장 일 이후로 저희의 일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퍼져 그 친구는 저와 관련된 어떤 모임에도 나올 수도 없었고 그 친구와 연락을 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친구는 우정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것을 포기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 술 한잔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처음에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던 눈빛들도 이제는 몇 달이 지났다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술의 힘 때문인지 서로 눈치만 보던 친구들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야, 너 그 소식 못 들었지? 무슨 소식? 그 개자식 말이야. 왜? 걔들 이혼 소송 중이래. 그래? 너는 놀라지도 않는구나? 내가 반년만 있어 보라고 그랬잖아. 그 말이 이거였어? 돈 때문일 거야, 아마. 그래. 그 여자가 사치가 어찌나 심한지 그 집 재산 홀라당 다 말아먹었다더라. 지금 그 집은 난리도 아니래. 그 식당도 곧 넘어간다는 말이 있던데. 그럴 줄 알았다. 지 벌은 남주냐? 뭐야, 너도 당했다는 소리로 들린다? 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은 그동안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속으로 삭히고 살았냐며 저더러 독한 놈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줄 알았는데 마음이 허한 것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친구들이 주는 술만 주구장창 마셨고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취하게 되었어요. 겨우 집에 도착한 저는 침대에 누웠고 눈앞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이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왔어요.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두 사람의 소식은 듣지 못했고 저는 저대로 일상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걸러야 할 두 사람을 걸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 저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저처럼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게 그 상처를 이겨내시길 바랄게요.